우리나라처럼 공공과 대학이 설치는 데는 없어요. 그 조직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조직인가? 저희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지금 이게 갑질입니다. 아, 이거 갑질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문가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사례를 듣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막가님, 그러면은 네 번째 사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정 섹터 전문가로 종료평가를 위해 파견된 A씨는 종료평가를 수행하는 내내 본인의 의견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강요한다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의견을 물어본 부분은 어떤 자료를 수집할지, 조사 기간이 촉박하니 어떻게 팀을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할지 등 조사 준비 과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이전에 체크리스트 또한 받은 적이 없었고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데도 그런 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본인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돈을 적게 받을 테니 보고서는 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분야 전문가로 참여한 전문가가 파업을 선언하고 나니 조사단에 참여한 모두가 최대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느라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질이라기 하기보다는 참 인성의 문제긴 한데 이게 이 팀으로 갔을 때는 이게 갑질이 될 거고, 팀보다는 그냥 전문가들 이렇게 섭외해서 갔을 때는 이게 갑질이라기보다는 참 그분의 역량 부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갑질이 분명한 게 당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과도한 나의 책임과 업무가 주어진다라고 느끼면 그게 결국 갑질인데, 전형적인 수행상의 갑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유형이 수행 차원에서 수행단, 수행 그룹 내에서의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비대칭성이죠. 많은 부분이 이제 주니어한테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결국 상황인데, 그게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이건 구조적인 거라기보다도 전문가들의 역량 부족, 자세가 불량한 뭐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걸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책임자 PM이잖아요. PM부터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PM이 다른 전문가와의 또 관계망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거나 알게 되거나 그러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경력은 쌓여서 그 이력서상에 나온 경력과 그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분의 인성과 자질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1차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기는 인간관계죠. 그런 인간관계와 경력 속에 나타나는 이런 역량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실제로 이 사람의 수행 역량과는 전혀 무관하다. 맞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상하 관계에서 일을 하는 주니어들이 가장 정확하게 봅니다. 주니어들한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역량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걸러내도 참 1년에 한두 명 꼭 만나는 거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하려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일이 다양하고 너무나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섭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할 때에 과연 보조들의 적절한 대응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 전문가를 직접 이런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고 책임자하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 책임자마저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럴 경우는 과감히 던지고 나오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마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호소한다고 나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이것이 처방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던지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프로젝트 하나에 참여하는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을 해도 되는 상황이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해줄 거려. 저 사람이 언제든 도망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사실은 예비조사에 가장 커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력서 보고 뽑거나 그 사람의 명성 보고 뽑아가지고 이제 독립군으로 팀을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팀 스피릿이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 일반적인 팀이라도요,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검증을 해서 일단 한번 검증된 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위험한 게 대학하고 저는 공공기관 또는 어떤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인 것 같아요. 저희같이 컨설팅사들은 그래도 한 번 딱 맡은 직원이 끝까지 가는 편인데 그 사업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직원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한테 모든 일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우선은 자기한테 브리핑을 해라. 어떤 사업이었는지. 대등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일들이 진짜 구조적인 갑질로 계속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선정할 수 있는가. 프로젝트 하나 끝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다 평가하는 거. 주니어도 그쵸. 시니어를 평가하고 시니어도 주니어 평가하고 팀들 간의 피어 리뷰하는 건 요새 많이 흔하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 방법론 조직 관리 기법이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제가 주니어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디든 여러분이 뭐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어떤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든 조직을 선택할 때 그 조직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직인가를 좀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감스럽게도 큰 조직일수록 그게 잘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름, 브랜드, 그리고 연봉, 뭐 워라벨, 뭐 이런 거보다 저는 그런 무형의 가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직인가 아닌가 되게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5번째 사례인 비정규직 차별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막가님, 그러면 또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이지만 나름 전문성을 갖고 들어간 직무를 위한 교육을 받던 도중 교육 담당자가 인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말로 소리를 치며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앉아, 조용히 해 등도 있었으며, 채용 과정 중에 받는 질문 수준, 업무 능력이나 지식 관련 질문 수준과 실제 교육 간의 간극이 심하게 느껴졌고, 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가님도 혹시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이것도 네. 기본적으로 인성의 갑질 문제를 떠나서 인성의 좀 문제가 아닌가. 갑질은 대부분 인성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상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앉아 조용히 해 이런 거는 좀 이거는 단체 행동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그래서 무슨 조사 앙케이드 하잖아요. 설문조사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만족도도 얘기하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의리죠. 비정규직을 통해서 정규직이 해야 될 일을 시키는 게 더 문제 아닌가. 그게 더 구조적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은 누군가 이제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또 비정규직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마땅히 정규직들을 해야 되는 뭐 동일 노동, 동임 임금 원칙은 뭐 너무나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벗어나서 부당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더 문제인 거죠. 사실 저는 이거를 악용하는 것들을 좀 보기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이미 뭐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비정규직이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 그 조직 내에서 정규직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당하게 오는 업무 지시들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더라도, 그러니까 그 조직에 본인이 남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거절 못하고 끝까지 참는 게 생길 텐데, 저는 이게 누적된 거라고 봐요. 정규직은 정규직이 해야 될 책임과 권한과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예요. 네. 비정규직이 가지는 책임과 권한 훨씬 작죠. 계약서대로 가면 돼요. 우리보다 노동법이 훨씬 더 강화돼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청소하는 그 현지 그 용역 아주머니들하고 생일 케이크를 같이 나눠 먹었나 봐요. 우리 직원이 생일인데 아주머니도 와서 케이크 한 조각 드시라고 그랬는데, 아주머니가 나중에 자기 정규직 만들어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케이크를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는 우린 하나의 공동체, 멤버십, 하나의 일원으로서 나를 인정해 준 것이다라는 걸 걸어 가지고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상황은 역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막 키워놓고 시스템 새로 만들면 일이 좋아지고 편해져야 되는데 더 불편해지고 더 일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자꾸 악을 시키니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시키지 말고 좀 효율화를 어떻게든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사례인 현장 리스크, 성인지 부족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보고 좀 더 자유롭게 저희들이 느꼈던 갑질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막가님이 마지막 사례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간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팀장이 여성 인턴에게 배가 나왔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인터넷에 타국가 여성 사진, 브라질 삼바 축제 사진을 본 후 몸매가 쭉쭉 빵빵하다라는 의견을 직원들에게 자주 공유하였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현지 팀장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거나 해당 발언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조금 더 그 해외 현지에서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건 문제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또한 자질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SNS나 언어를 통해서 뭐 직접적인 성추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에 의한 이런 희롱성 발언이나 행위들은 사실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인지를 강화시킬 것인가, 성인지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접근이 또 매우 중요하고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현장에서 더 많이 위험하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 점은 결국 우리 사회가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죠. 그래서 사실상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보면 현저하게들 조심하는 건 맞아요. 네. 이게 왜 조심을 해야 될까? 이게 조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역시 체득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상대방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현지에서 그러면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새 보는 눈도 워낙 많아지고 당연히 그런데 현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진짜 누가 신고를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좀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막가님 이런 거 목도한 경우가 좀 있으실까요?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교수님이 이런 거는 체득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발도상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낮은 여성 인권을 또 체득을 계속 하시게 계시는 NGO에서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많이 됐었고 하는 것들은 SNS 상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그랬잖아요. 역시 이 역시도 많이 드러나고 문제 제기하고 또 실제로 구체적인 인물들도 많이 적시가 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최소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느끼는 게 현지인들에 대한 또 이 이슈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지 직원들에게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장에서 보통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현지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뭐 이거는 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여자 직원들을 좀 이렇게 하대하고 한국인한테는 안 했을 언사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는 걸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거기까지 가서 저희가 진짜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딱히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파견을 내보내고 할 때 정말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죠. 사람들한테 교육을 안 해놓고 내보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할 책임은 보낸 조직한테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그 조직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뭐 가끔가다 그런 데 있더라고요. 뭐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뭐 이렇게 해서 진짜로 그게 3번 발생한 사무소는 폐쇄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다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내보낸다든지 뭐 이러한 뭔가 조치가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외교 진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망치는 정말 한국인들은 다 이렇더라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서 정말 한국 직원한테도 조심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현지인들한테 이러한 성인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신고할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가님은 좀 내가 오늘은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사례가 있으실까요? 오늘 이런 이거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참 갑질이라는 거는 어떤 의도나 동기나
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윗사람이어서 저 사람을 찍어 누르겠다. 뭔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연스러운 그 구조 속에서 크게 갑질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계속 한 사람만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뭐 국제개발협력뿐만은 아니겠지만 모두가 좀 앞으로 계속 저희도 경력을 쌓고 위로 올라가게 될 모두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다. 정말 중요한 생각했습니다. 말씀인 것 같고 의도한 갑질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한다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또 근데 보면 상황이 만든 이런 여러 가지 구조 내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틀 안에서 이게 갑질의 형태로 그 하급자 주니어한테 쏟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라라는 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 저도 밤에 이메일 날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 제가 잠잘 때 꼭 카톡하십니다. 그 특정 공공기관의 분이 우리 회사 직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동일 선상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둘 다, 똑같은 수행기관이었죠. 네, 둘 다 수행 기관이고 하이어르키로 나누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둘 다 실무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를 지시한다는 거는 당연하게 말이 안 되는 관계였는데 근데 그냥 뭐 본인이 좀 더 나이가 많다는 거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이제 습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그거는 배제를 하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측 직원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오라 그러고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왜 안 해주냐 그건 당연히 너의 업무다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러한 건이 있었어요. 서로 전화를 하다가 좀 이제 서로 감정이 상했겠죠. 근데 이 상황이 더 심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얘만 전화를 끊겠습니다 하고 저희 측 직원이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대뜸 다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전화 끊으면 나 화나는데 다시 한 번만 이게 전화 끊으면 나 정말 화낸다 라는 식으로 몇 번의 대화가 이어졌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갑질을 넘어서서 그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뭐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협박과 폭언의 네. 수준이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까까지 고민을 했었고 진짜 법적 대응으로 가기 전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게 기분 나쁜 말이냐. 난 그런 적 없다 했는데 그건 다 녹음합니다. 네, 그 녹음본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다라고 했더니 죄송하게 됐다.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해서 뭐 저희 회사 근처에서 만났어요. 뭐 상황이 계속 그렇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사과를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사과를 안 하시면은 우리는 법적 대응을 간다라고 했더니 최종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까지 확답을 받고 잘 마무리는 됐어요. 그 이후에는 뭐 그분이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듣긴 했는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 잘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직원들이 갑질당하지 않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분의 성향 뭐 이런 것도 약간 있겠지만 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분이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시작점. 네, 맞아요. 왜 그랬냐 하면 그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층층시야가 다 있었고 그 층층시야 위에 있는 분이 책임자를 맡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실무일을 이제 담당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원하지 않는. 근데 어떻게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궁금해하시겠지만 아주 흔히 일어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사람 못 자르거든요. 다 사람 신분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하급자의 반항이 좀 일어나는 데가 공공기관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전형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기관이죠. 그래서 그쵸. 위에서 시키면 그냥 예스는 하겠죠. 예, 합니다. 그러면서 안 하는 거죠. 예스 반 노. 그 철밥통이 찌그러지긴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 안 하면 안에서 깨져요. 그러니까 엄청 혼나고. 근데 그래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래도 정규직이고 그 공공기관은 정년이라는 거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회사에 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서는 뭐 파면까지는 가기 힘든 상황이라서 이러한 일들이 거기 구조적으로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정말 이 사람들의 인성이 나쁘면은 정말 나쁜 갑질이 형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갑질을 해도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니까 그냥 뭐 징계 정도 받고 끝날 사안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자꾸 걸리기 시작하면은 되게 사업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보면은 죽어라 맨날 그 일만 매달려야 하거든요. 역량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당연히 ODA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정말 특수성 있는 것 빼면 최대한 지양을 하고 민간에서 그 일들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수행하는 맞지 측면에서 수행하는 측면에서 네.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공공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네. 우리 수행 특집 편에서 공공과 대학 이 두 기관이 왜 수행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그렇죠. 그 분석을 기관들의 한번 해보죠. 생리를 좀 알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네. 수행하기 되게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공여 주체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공공과 대학이 설치는 데는 없어요. 웬만해서는 컨설팅 펌들이 좀 많고 진짜 실력 좋은 NGO들도 많고요. 네. 제가 설친다는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그쵸. 후발 공여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선택의 시기는 지나갔다고 봐요. 이제는 좀 더 합리적인 합리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개발협력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여전히 그 합리성의 발목을 잡는 게 그 기관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조들이 이제 깨지다 보면은 구조적으로 생기는 갑질들은 또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최소한 그 수행상에 나와 네. 있는 갑질은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나아가 이제 성질 변화를 좀 일으켜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호전되는. 저희가 워낙 더 많은 갑질 사례들은 꽤나 많은데 사실 여기에서 다 소개를 하기에는 좀 민감한 소재들도 꽤 있고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코닥에 놀러 오시면 계속 제보는 받아야죠. 뭐 댓글도 좋고요, 제보를 네. 따로 해주셔도 좋고, 그럼 또 언젠가 또 특집편 또 따로 편성해서 저희가 놀랄만한 네. 제보가 있으면 놀랄만한을 붙여서 놀랄만한 개갑 사례를 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놓는. 네. 그렇게 요번에 됩니다. 접수가 꽤 많이 되긴 했는데 정말 익명성을 보장할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리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상태에서 제보를 이렇게 읽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보가 많을수록 또 우리 막내 작가님 활약도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오늘 재미있었어요? 네, 너무 즐거웠는데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에는 여기 앞에 앉아서 한번 같이. 지금 이게 갑질입니다. 이거 갑질입니까? 갑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질이 돼버렸. 국제개발 컨설팅 코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